안녕하세요.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허리 통증이 함께 와서 한 2, 3일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요. 뭐 감기에 걸려도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픈 거를 제외하면 뭐 작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온타임에 미리 보기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담당자님께 메일을 보냈더니 음, 아직 뒤늦게비 소년이 시작한 이래로 휴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좀 쉬시라고 휴재권을 주셨습니다. 음, 이 휴재권은 1년간 개근을 하면 주는 상인데 그런데 이걸 막상 받아서 쓰려고 하니 뭐랄까 이거 뭔지 모르게 엄청 억울한 겁니다. 아니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휴재를 하는 것도 슬픈데 1년 동안 개근해서 얻은 이 소중한 휴재권을 침대에 바치라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휴재권은 마음속에 품고 어젯밤에 미리 보기 원고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디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본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인스타에도 그 약을 올렸는데, 이게 진통 소염제인데, 아, 제가 사실은 이거를 누구에게 받은 게 그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3일 동안 먹었는데 계속 먹어도 될지 궁금해서 혹시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정말 어느 약사분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계속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하나를 더 먹고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아, 근데 아프긴 아팠나 봐요. 제가 어젯밤에 한 새벽 3시쯤인가 작업을 마치고 메일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회신이 왔어요.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파일을 첨부하고 아, 또 잠이 들었습니다. 아, 휴재권은 정말 감사합니다. 휴재권은 제가 어디 놀러 갈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군 리스너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기로 임원진들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일부는 예전대로 쓸데없는 저의 근황과 또 저의 광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뭐가 자꾸 오네요. 그 사실 저의 근황과 광고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 그 저의 그림으로 제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SNS를 통해서 그 홍보를 드리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어떤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디딤돌 삼아 상품을 판매하려는 그런 흑심을 안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제가 그 주에 읽은 혹은 그 전에도 읽었던 소설의 첫 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저는 주로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북 소설책을 읽습니다. 음, 따로 시간을 내서 소설을 읽으면 참 좋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주로 그 안드로이드가 읽어주는 음성을 통해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뭐 펜 작업이나 아니면 컬러링 같은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주로 듣고 있는데, 아, 소설이 왜 소설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뭐랄까, 그 마치 어, 방에 앉아서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어, 그 소설에서의 가장 큰 흥미는 물론 이야기 스토리텔링이겠지만, 어,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 즉 공간이라든가 등장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묘사들이 있잖아요. 전 이 묘사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상상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낍니다. 물론 눈으로 그 문자를 읽으면서 상상을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누군가 그걸 읽어주었을 때 마치 제가 그쪽 어딘가에 서서 그 공간을 바라보는 재미랄까요? 어, 그런 것들이 음, 작업을 하는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 달래주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군 리스너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 진소나 혹은 길에서 만나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길만이나 진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군 리스너를 들으실 텐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한국 소설은 즐겨 읽지 않습니다. 어쩐지 모르게요. 한국 영화는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찍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앞서 영화를 찍었던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죠. 선배들의 영화를 보면서 연출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국 영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즐겨 봅니다만, 유독 한국 소설은 잘 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째서일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 소설을 읽게 된 계기가 뭐랄까,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역량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국의 작가들이 쓴 타국의 배경으로 타국의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곳을 여행하는 기분 때문이어서인지
계속 외국 소설만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소설에 아주 가장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건, 어, 저 역시도 뭐 해밍웨이나 아니면 카프카라든가, 어, 이런 유명한 뭐 고전 작가들이었습니다. 음, 일본 문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건,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보다는 무라카미 류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읽었던 무라카미 류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워지는 블루를 읽고 좀 충격에 빠졌었고, 그 이후에 무라카미류의 소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 책도 많이 읽게 되었고, 그 외에 뭐 요시모토 바나나라든가, 뭐 물론 미야베 미유키도 좋아합니다. 이런 작가들의 책을 읽다가 어, 나스메 소세키를 발견한 건 한참 뒤였던 것 같아요. 음, 아마도 그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읽고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흠뻑 빠져서 음, 그, 그 기간 내에 있었던 그 나스메 소세키가 집필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작가들의 책들도 함께 읽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일본 문학에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큰 축으로 나누자면은 역시 일본 문학과 또 그 서양 문학인데, 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냐고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제가 왜 한국 문학을 읽지 않냐고 어, 하시는 분들에겐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그 리뷰라기보다는 뭐 저의 리뷰가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소설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 서점을 가장 즐겨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의 표지를 보고 가볍게 책을 들어보고 그 뭐랄까 책장의 감촉을 느끼면서 첫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소설이 이 소설에 지갑을 열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음, 그 제가 이 부분을 초입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선택하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2부에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0주 만에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 군 리스너가 여러분의 사연을 조금 읽다가 그 책을 읽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사연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책을 읽어드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하기로 저희 임원진들과 저희 스태프들과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또 서론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사연을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 그라폴리오의 개밥바라기 님이 이틀 전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진눈깨비 소년을 소중하게 챙겨보고 있어요. 오늘은 따뜻한 그림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사연을 남깁니다. 시골의 기숙학교를 다닌 터라 자연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하늘을 보러 기숙사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날이 좋으면 별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거든요. 달이 밝으면 달 그림자가 생기고 온 세상이 환해지면서 옆 친구의 얼굴이 보입니다. 친구들이랑 별을 보러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하늘의 별과 달과 구름을 넋놓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랑 별과 달을 보러 가면 그 예쁜 밤하늘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아이한테만 온 신경이 집중되었어요. 아름다운 밤하늘의 풍경은 단지 배경이 됩니다. 하루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 애가 틀어놓은 보사노바 음악에 달빛 아래서 같이 춤을 췄어요. 달빛이 비추던 그 아이의 수줍은 미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달 그림자도 함께 살랑살랑 춤을 추고 겨울에 앙상하지만 아름다운 나무와 풀들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을. 그림으로 남겨주시면 더 선명하게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학교에 남습니다. 이제 그 예쁜 밤하늘 아래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들로 10대의 마지막을 보내서 좋습니다. 이번 겨울 그 아이와 저는 각자의 친구들과 배낭여행을 갑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그 애는 인도로, 저는 태국으로요. 그 덕에 그 친구의 돌아오는 19살 생일은 함께 보내지 못하겠네요. 그 친구도 저도 낯선 세상과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맙소사. 참, 글들을 잘 써요. 이건 제 자랑인데, 진눈깨비 소년의 댓글창은, 아, 정말 장문교실을 방불케 합니다. 제 만화가, 뭐 아주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문장력은 단연 돋보인다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만화를 보러 오셔서 놀라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의 형편없는 만화보다 오히려 댓글창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청정 지역이자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의 문장들로 넘쳐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댓글창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앞부분을 읽을 때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마도 남자분인 것 같아서 군대를 다녀오셔서 졸업을 앞둔 정도의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신다니 놀랍네요. 심지어 학교에 남는다는 분은 어쨌든 연배가
이 개밥바라기님보다 어리신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합니까? 놀랐어요. 저도 물론 보사노바를 좋아합니다. 뭐랄까. 저는 문장이라 하면 어떤 문장이 좋냐고 하냐면 이건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마치 눈앞에 펼쳐진 듯한 묘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묘사는 뭐랄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아주 쉽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써놓은 단어들을 보면 어려운 어휘는 없어요. 어려운 어휘가 없어서 촌스럽다거나 이렇지 않고 오히려 문장의 리듬이 있고 또 그것들이 이어져서 굉장히 세련되게 보일 때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문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SNS에 익숙해지면서 단문이 발달하게 되죠. 짧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단문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편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단문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속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의 문장을 쓸 때 그 단어의 반복이라든가 반복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어떤 어휘를 반복해서 쓸 때에 그 문장이 가지게 되는 매력이랄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 같아요. 겨울에 앙상하지만 아름다운 나무와 풀들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이 거기 있었어요.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을 그림으로 남겨주시면 더 선명하게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 이런 문장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딘가요? 시골의 기숙학교. 놀랍네요. 그래요. 아무튼 곧 여행을 가신다니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는 배낭여행을 가는데 왜 하필 인도로 오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하니 괜찮으리라고 믿어봅니다. 인도는 위험한 동네예요. 부디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주 유쾌하게 읽었어요. 다음 사연도 역시 그라폴리오의 헤이미쉬 님이 19시간 전에 적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작가님의 작품을 애독하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평범한 여대생. 죄송합니다. 평범한 여대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왠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평범하게 잘 살아와서 라디오에 흔하게 보낼 만한 특별한 사연도 없었네요. 그런 제가 왜 사연을 쓰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머리와 간 등 다른 장기로 다 전이가 되었네요. 아빠가 검진 때문에 안 것도 며칠 안 돼요. 가족들에겐 시험 기간인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네요. 아직 전이가 되지 않았을 거라 믿으며 오늘 아빠를 보러 갔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꾸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무섭게. 눈물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마중해 주시더라고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아빠가 이 기분이 꼭 너 결혼식 때 걷는 기분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그때 같이 걸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아빠와 헤어지고 가는데 엄마가 아빠의 암이 전이 되었고 많이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듣자마자 애처럼 병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요. 저 때문에, 저희 가족 때문에 평생 일만 하셨어요. 그 흔하게 남들 다 가는 제주도 한번 못 가보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착한 딸이었나? 집에 오는 동안 그 생각만 내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거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으로 저와 아빠의 모습이 그려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간직하게요. 아직까지도 꿈 같아요. 사실 아주 나쁜 악몽이요. 실감도 나지 않네요.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덜 아프고 덜 아주 조금이라도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좋고 행복한 사연 아니어서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하네요. 라고 웃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음, 그래요. 음, 뭐랄까. 가족이 아픈 거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음,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는 건강하시지만 아,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아주 어렸고 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요.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어, 뭐 이제 대학생 정도였으니까요. 그 아픈 것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저는 그 대학생이라는 신분도 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치매였어요. 저희 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어, 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실 때에는 그 온 가족이 거의 환자가 된 기분이었기 때문에 어, 뭐 거의 웃음이 없었어요. 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그 가족이 붕괴되는지에 대해서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프셨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음,
그 심정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을까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그 걱정과 아픔을 제가 어떻게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디 아버님의 건강이 호전되시고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오시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사연으로 그림을 그려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주에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연을 먼저 읽어드렸네요. 고마워요, 헤이미씨님. 그래요. 저에게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헤이미씨님은 아이디니까 본명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나온 윈터 카드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니까 거기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심심했을 때 읽으시라고 편지를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연 고마워요. 네, 다음은 웹툰의 댓글창에 달아주신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킴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과문 앞에 서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소를 정말 좋아하는데도 올해 3월부터 열심히 공부하자는 다짐으로 잠시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이렇게까지 했지만 저는 시원하게 떨어졌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도 슬펐는데 그때 딱 생각난 게 진소였어요. 딱히 무슨 대사나 장면이 떠오른 건 아닌데 진소만의 따뜻한 그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위로를 받는 것 같더군요. 그때 진눈깨비 소년이라는 만화를 알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아주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진소를 그동안 놓친 건 좀 후회가 되네요. 앞으로도 구독료 꼬박꼬박 내야겠습니다. 작가님 좋은 만화 그려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고맙네요. 그래요. 학교에 떨어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의외로 신선한 맛이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묘미는 역시 계획했던 것에서 자신이 의도했던 것에서 의도치 않게 떨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랑바람님이 적어주셨어요.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뚫고 언제까지 내려가나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바닥에 닿아야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설 텐데 좀처럼 그 바닥이란 녀석이 보이지 않아서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침전물이 생기는 것처럼 겹겹이 제게 무언가 쌓여갔습니다. 남들은 뭐라
벌써라고 말하는 시간이 제겐 아직이기에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아직 학창시절 체육대회 개주에게 바통을 넘겨주듯이 쉽사리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놓더라도 결승선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 라고 스스로 다독일 수 있을 때까지는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놓고 싶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저이지만 오늘은 김 PD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다시 웃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한번 바닥에 발을 디뎌본 사람은 뭐랄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기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닥이 어디인지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일어설 때의 개운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라는 기분이 들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시기라고 하니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요.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김 PD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주 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면 기분 좋은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밥 먹자, 집에 가자, 강아지 마냥 따라다니고 있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돼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빠한테 먼저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말에는 오빠에게 먼저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HWP님이 적어주셨어요. 김 PD님은 비 오는 날의 옛사랑을 다시 만난 걸까요? 왠지 극중 인물 중 한 명일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의 사정, 저런 사람의 사정들을 만난다는 건 영화 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를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연 예술계에 내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라고 해도 결국은 애정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콜 아래 다들 찬님이 보내주셨는데 다들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5년 만난 사람과 헤어진 지 한 달 되었네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스쳐가는 인연이라기엔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오랜만에 혼자 느끼는 이 겨울이 유독 춥게만 느껴집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계절을 이제 혼자서 느껴야겠죠. 예전 사진 속 우리는 그대로인데 계절도 나도 모르게 모두 변하고 있네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어서 예전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다시는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게 슬프고 20살에 그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했던 저의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앞으로는 누군가를 또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쓰리네요.
아직도 밤마다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울면서 잠이 듭니다. 오늘은 진솔을 보면서 마음을 다독이며 잠들어야겠어요. 늘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하고 찬 땡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연을 적어주실 곳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진눈깨비 소년 댓글창에 만화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만화에 대한 댓글도 좋고 만화를 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 그라폴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라폴리오에 적어주신 사연을 읽고서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물론 사연에 적혀져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그려드리는 적도 있고요. 그 사연을 읽고 제가 영감을 얻어서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또 그 진눈깨비 소년의 팬카페인 카페길만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군 리스너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저의 팬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쪽에 사연을 남기셔도 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테이션 11이라는 SF 소설입니다. 한국에 출간된 거는 올해 7월 정도였고요. 저자는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입니다. 저자 소개를 좀 읽어볼게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홈스쿨링을 거쳐 토론토 댄스 시애터에서 무용수의 길을 걷던 중 춤이 아니라 글쓰기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작 몬테리올에서의 마지막 밤 2009년에 이어 프랑스 추리 비평가 협회상에서 받은 두 번째 작품 싱어스건과 세 번째 작품 롤라 콰르텟까지 호평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던 맨델은 2014년 문명의 종말 이후를 독특한 시각으로 다룬 네 번째 소설 스테이션 11을 발표한다. 출간 전부터 크노프 출판사에서 계약금으로 6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내놓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 소설은 나오자마자 북미 대륙 전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미 도서상을 비롯한 유수의 문학상의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타임, 가디언 등 21개에 이르는 매체에서 2014년, 2015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영미 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젊은 작가가 된 맨델은 가족과 고양이와 뉴욕에 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할 다음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자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요. 부럽네요. 6억 원. 출판사에서 책을 소개하는 책 소개란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읽어볼게요. 이미 디스토피아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문명의 종말을 다룬 소설이 넘쳐나는 지금 그 어떤 종말 소설과도 다른 주제 바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스테이션 11 지금 여기에 대한 사랑 고백인 동시에 일종의 우화인 이 소설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생각하게 하고 종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마치 기적과 같은 매일의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헐리우드 배우 아서 리엔더가 리어왕 공연 도중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질 무렵 조지아 독감, 보균자를 실은 비행기 한 대가 미국에 착륙한다.
빠르고 치명적인 이 전염병은 원자폭탄처럼 터져 인류의 99.9%를 휩쓸어 가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끝이 난다. 그로부터 20년 후 생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장을 마차에 새긴 악단이 광활한 북미 대륙을 떠돌며 셰익스피어 희곡을 공연하고 있다. 그 중에는 리어 왕의 아역으로 출연했던 커스틴도 있다. 아서가 죽던 모습 말고는 종말 전에 기억이 없는 그녀는 아서가 준 스테이션 11이라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만화책을 애지중지 가지고 다닌다. 그러던 중 예언자라고 불리는 청년이 지배하는 마을에 들어서게 된 악단은 배우 하나를 예언자의 네 번째 부인으로 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항상 가던 길을 벗어나 예전엔 공항이었고 지금은 문명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유랑악단과 문명박물관, 어느 파파라치와 헐리우드 배우와 그 전초와 그녀가 그리는 스테이션 11이라는 제목의 그래픽 노블 등 세상의 끝 전과 후 수십 년에 걸쳐진 이야기들을 교차에 쌓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와 감동을 자아낸다 라고 소개를 해 놓았네요. 그래요. 뭐 소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는 뭐랄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뭐 참고로 저는 그 SF 소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SF 장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류의 그 문명이 붕괴된 이후의 삶을 그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다룬 더 로드라는 코믹 메카시의 소설을 읽은 후로는 그 소설이 뭐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설을 읽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소설은 그 와중에도 뭐랄까 귀를 사로잡는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귀를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심리의 붕괴 과정을 묘사한 장면들이 아주 인상에 깊게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도 아주 흥미를 잃지 않고 가슴 조이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소설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왕은 푸른 조명이 만들어낸 동그라미 안에 홀로 서 있었다. 겨울밤 토론토의 엘긴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리어 왕, 사막, 왕이 실성하는 장면이다. 조금 전 관객들이 입장하는 동안 무대 위에서 손뼉을 치며 놀던 어린 공주역 어린아이 3명은 지금 환영으로 돌아와 있었다. 왕이 손뼉을 뻗으며 비틀비틀 다가가자 소녀들은 그늘 속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리어 왕 역할을 맡은 배우는 51세의 아서 리엔더로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글로스터 역의 배우가 물었다. 내 눈은 알지. 아서가 어린 코달리아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표정이 변하더니 몸이 휘청했다. 기둥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거리를 잘못 가늠했는지
손 옆에 기둥에 세게 부딪혔다. 허리 아래로는 켄타우로스야. 아서가 말했다. 엉뚱한 대사였을 뿐만 아니라 쌕쌕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려서 잘 들리지도 않았다. 그는 날개가 부러진 새를 쥐듯 살짝 오므려서 가슴에 가져다 댔다. 에드거로 분한 배우가 그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아직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케스트라석 맨 앞줄에 한 남자가 일어섰다. 응급구조사가 되려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자친구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낮은 목소리로 질책했다. 집안, 뭐 하는 거야? 집안도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하려는 건지 깨닫지 못했다. 뒷줄에 앉은 관객들이 앉으라고 속삭였다. 좌석 안내원이 그를 향해 걸어왔다. 무대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굴뚝새도 그 짓을 한다. 아서가 중얼거렸다. 그 희곡을 달달 외울 만큼 잘 알고 있는 집안은 그가 12줄 앞의 대사를 다시 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굴뚝새도. 선생님, 좌석 안내원이 집안을 불렀다. 죄송하지만 아서 리엔더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흔들렸다. 그가 더 이상 리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집안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집안은 좌석 안내원을 밀치고 무대로 연결된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다른 좌석 안내원이 복도를 달려오고 있어서 계단을 포기하고 그냥 무대 위로 몸을 던졌다. 무대는 생각보다 높았다. 처음 그를 불렀던 좌석 안내원이 옷 소매를 붙잡는 바람에 발로 차서 뿌리쳐야 했다. 이 눈, 비닐로 만든 거네. 그 순간 집안이 한 생각이었다. 반투명한 비늘 쪼가리들이 재킷에 들러붙고 피부를 스쳤다. 에드거와 글로스터는 소동의 정신이 뺏겨서 합판 기둥에 멍하니 기대선 아서를 보지 못했다. 무대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그림자 2개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러나 집안은 이미 아서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서를 안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다. 두 사람 주위로 인공눈이 푸르고 흰 불빛에 반짝이며 빠르게 떨어졌다. 아서는 숨을 쉬지 않았다. 다가오던 좌석 안내원 2사람은 집안이 광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여기저기서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어둠 속에서 불분명한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오 하나님. 에드거가 신음처럼 내뱉었다. 오 예수님. 조금 전까지 영국식 말씨가 사라지고 엘라바마 말씨처럼 들렸는데 사실 그는 엘라바마 출신이었다. 글로스터는 얼굴에 반을 가리고 있던 거즈붕대를 풀어버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상태를 연기하고 있었다. 얼어붙은 듯이 서서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아서의 심장이 뛰지 않았다. 집안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지시하자 막이 씩 소리를 내며 내려왔다. 관객들이 사라지고 무대의 밝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인공눈은 아직 내리고 있었다. 집안은 마가린색으로 바뀐 불빛 속에서 이따금씩 아서의 얼굴을 살피며 말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제발, 제발, 그는 속으로 외쳤다. 아서의 눈이 여전히 감겨 있었다. 무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막을 툭툭 치면서 입구를 찾아 더듬거리더니 이윽고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나타나 집안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심장 전문 월터 저코비오, 노신사가 말했다. 눈은 안경 때문에 확대되어 보였고 정수리에는 머리카락이 얼마 없었다. 집안
차드하리입니다. 집안이 말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서와 조금 전 합류한 노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멀리 있는 풍경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집안은 자신과 월터와 아서가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월터는 열이 나는 아이를 쓰다듬는 부모처럼 아서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앰뷸런스를 불렀소. 월터가 말했다. 막을 내리자 뜻밖에도 무대에는 아늑함이 감돌았다. 집안은 여러 해 전 잠깐 연예기자로 일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서를 인터뷰했던 일을 생각했다. 여자친구 로라가 아직도 맨 앞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로비로 나갔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제발, 다시 숨을 쉬어, 제발. 그는 생각했다. 내려온 막이 제4의 벽이 되어서 무대를 방으로 바꿔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머리 위에 천장 대신 무수한 조명과 작업 통로가 얽혀있는 동굴 같은 방. 그 사이로 한 사람의 영혼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따위 생각은 하지 말자. 집안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곧 목덜미가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교대할까요? 월터가 물었다. 그가 할 일이 없어 민망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집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서의 가슴에서 손을 뗐다. 월터가 리듬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방은 무슨? 집안은 무대를 둘러보며 생각했다. 출입구가 너무 많고 무대 양끝은 극히 어둡고 천장도 없어서 급조한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게 꼭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공항 같기도 했다. 얼마 뒤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 2명이 어이없게도 아직도 내리고 있는 인공눈을 맞으면서 다가와 아서 옆에 까마귀들처럼 둘러쌌다. 검은색 제복 차림의 남녀 응급구조사 중 여자는 10대 소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려 보였다. 집안은 일어서서 뒤로 빠졌다. 아서가 쓰러지기 전에 기대 서 있던 기둥을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매끈했다. 나무를 돌에서 보이게 할 페인트 칠한 거였다. 배우들과 클립보드를 든 무대 담당자들이 곳곳에 있었다. 아 진짜 누가 저 빌어먹을 눈 좀 멈추게 할 수 없어? 집안은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리건과 코딜리아는 무대막 옆에서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에드거는 그 옆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고너릴은 휴대전화로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다. 가짜 속눈썹이 그녀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무도 집안을 보고 있지 않았다. 집안은 이 공연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급구조사들이 처치도 성과가 없는 것 같았다. 로라를 찾으러 가고 싶었다. 지금쯤 짜증을 내면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의 행동에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누군가 드디어 인공눈을 멈추는 데 성공했는지 반투명한 눈이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집안이 무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하고 있는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역 배우 하나가 왼쪽에 있는 합판 기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집안은 리어왕을 4번이나 봤지만 아역 배우가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이번에는 연출에 작은 변화를 주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7, 8살 정도로 보였다. 눈물을 닦느라 자꾸만 눈을 비벼서 얼굴과 손등에 화장 얼룩이 묻어 있었다. 물러서. 그 말을 응급구조사 하나가 뒤로 물러섰고 그 말에 응급구조사 하나가 뒤로 물러섰고 그렇게 말한 응급구조사가 아서의 몸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안녕?
집안이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왜 아무도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까? 소녀는 응급구조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은 늘 자식이 한두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물러서 응급구조사가 다시 말했다. 저런 거 보면 안 돼. 집안이 말했다. 아저씨 죽어요? 소녀가 작게 흐느끼며 물었다. 글쎄다. 소녀를 안심시킬 만한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명백했다. 아서는 2번이나 전기 충격을 받고도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굳은 얼굴로 월터가 아서의 손목을 잡고 먼 곳을 응시하며 맥박이 다시 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이름이 뭐니? 집안이 물었다. 커스틴, 소녀가 말했다. 커스틴 레이먼드요. 새삼 아이의 무대 분장이 당혹스럽게 느껴졌다. 커스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안이 물었다. 11시에 데리러 와요. 그만하자. 응급구조사가 말했다. 그럼 여기선 누가 돌봐줘? 타냐요. 돌봄이. 소녀는 대답을 하면서도 아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집안은 몸을 움직여 소녀의 시야를 가렸다. 사망 시각 9시 14분. 월터 조코비가 말했다. 돌봄이? 집안이 얼른 되물었다. 다들 그렇게 불러요. 소녀가 말했다. 여기 있을 땐 그 언니가 돌봐줘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무대 오른쪽에서 나타나 아서를 바퀴 달린 들것에 눕히고 끈으로 고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다급하게 뭐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응급구조사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담요를 끌어내리고 아서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쥐었다. 집안은 그게 아서의 가족을 위한 제스처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그의 죽음을 통보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거기 담긴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집안은 일어서서 훌쩍거리고 있는 소녀에게 손을 뗐다. 자, 타냐 언니를 찾아보자. 타냐 언니도 널 찾고 있을 거야.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타냐가 아이를 찾아다녔다면 벌써 찾아냈을 것이다. 집안이 소녀를 데리고 무대 옆으로 빠져나갔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무대 뒤는 혼란 그 자체였다. 월터가 이끄는 아서의 행렬이 지나가는 길을 비켜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다들 정신없이 우왕좌왕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 관계자 출입문으로 사라진 뒤에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다들 울거나 전화를 하거나 3355 모여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쳐다보니까 글쎄 쓰러지고 있는 거야. 떽떽거리며 지시를 하거나 떽떽거리는 지시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이 중에 타냐 언니가 있니? 집안이 물었다. 그는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요, 안 보여요. 그럼 어디 한 곳에서 기다리거나 타냐가 우리를 찾게 해야겠다, 그치? 집안이 말했다. 언젠가 어느 소책자에서 읽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행동 요령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뒷벽을 따라 의자가 몇 개 놓여 있기에 그중 의자에 앉았다. 여기서는 페인트 칠하지 않는 합판으로 된 세트 뒷면이 다 보였다. 무대 담당자가 인공눈을 쓸고 있었다. 아서 아저씨 괜찮을까요? 집안 옆에 의자에 올라앉은 커스틴이 두 손으로 원피스 자락을 꽉 쥔 채 물었다. 아까 아서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 집안이 말했다. 한 달 전 읽은 인터뷰가 생각나서 한 말이었다. 아서는 글로브 앤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리어왕 역할 할 만큼 나이가 들기를 평생 기다렸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바로 무대에 서는 겁니다.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빈말이었던 것 같다. 아서의 본업은 영화배우였다. 헐리우드에서 나이를 들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커스티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내 말은 아저씨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라면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한 그 일이 바로 아저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다는 뜻이야. 집안이 말했다. 그게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 정말 슬프다, 그치? 세트장 뒤 반짝이는 인공눈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시간이 좀 흐른 뒤 커스틴이 말했다. 뭐가? 연기. 커스틴이 말했다. 그때 얼굴에 눈물로 얼룩진 젊은 여자가 두 팔로 벌린 채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다. 여자는 집안을 본체 만취하고 커스틴의 손을 잡았다. 커스틴은 어깨 너머로 집안을 한번 돌아보더니 여자를 따라갔다. 집안은 일어서서 무대로 걸어 나갔다.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로라가 여전히 맨 앞줄 가운데 앉아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다. 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하지만 벨벳 무대 밖을 헤치고 나갔을 때 관객은 한 명도 없었다. 좌석 안내원들이 비지를 하고 객석 사이에 떨어진 프로그램을 줍고 좌석 등받이에 걸쳐져 있는 관객이 입고 간 스카프를 집어들고 있었다. 집안은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화려한 로비로 나갔다. 관객 몇 명이 남아서 서성이고 있을 뿐 로라는 보이지 않았다. 로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공연 시작 전에 꺼놓은 휴대전화를 다시 켜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로라, 나 로비에 있어. 어디야?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집안은 여성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을 소리쳐 불러 안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로비를 한 번 더 돌아본 후 외투 보관소로 갔다. 그의 외투가 다른 외투 몇 벌과 함께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로라의 파란색 외투는 보이지 않았다.